일단 시작을 할게요. 강의 같은 거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크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어려웠다고 했던 것 같고 1-8번에서도 작게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식을 써놨으니까 식대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PPT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시 확인. 네, 그 문제가 1-2에서 주어진 식 1.2가 잠시만요. 식 1.2가 내가 여기 있구나. 식 1.2가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제곱한 다음에 합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눈 함수였고요. 에러 펑션 그냥 기계학습에서 흔히 MSE라고 부르는 그런 함수였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낸 문제가 이거를 이제 y를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실 문제 해석 자체가 좀 문제가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MSE 함수를 최소화하는 W를 찾았을 때 여기 나온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이 방정식의 W랑 같다는 걸 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A랑 T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 의미가 있지 뭐라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개는 일단은 그 간략하게 편미분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편미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서 대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제 오랜만에 수원수투 책을 교양 수업 책을 이제 펼쳐보거나 강의를 펼쳐보면서 오랜만에 체인룰을 복습을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다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냥 기초적인 체인룰인데 템이 없겠구나. 그냥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이런 이론적인 걸 접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형식이 이제 기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호들이 무슨 뜻인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오른쪽에 나오는 종가루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x의 i제곱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두가 이게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드리면 x는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A는 저인덱스구나. 그러면
인덱스가 다르니까 일단 i라고 할게요. xi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미분을 하면 나오는 식이고요. 여기에서 wi로 편미분을 하면은 wi 옆에 붙어 있는 x의 i제곱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일단 저는 문제가 해석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좀 이게 번역서라 그런지 좀 한국어로 봐도 그렇고 뭐 영어로 봤을 때도 좀 해석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최소화하는 W를 구했을 때 그 W는 이거를 만족해야 한다. 이런 제약 조건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미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알고 가면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미분은 함수에 적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얻어내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미분을 적용했다고 해도 결과값은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미분을 많이 할 거라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략을 한 거죠. 2에다가 w 햇은 저 오른쪽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w 대신에 w 햇을 다 넣어주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약 그러니까 에러 펑션을 최소화했을 때 나오는 w에 대한 식이고,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오른쪽에 함수 형태를 표기하는 표기를 빼버릴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실제로는 값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라운드 파셜 wi분의 파셜 2라는 거 옆에는 항상 값을 대입하는 부분이 숨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 나온 부분은 그냥 똑같이 풀어보면 되는데 합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발상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발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법한 발상인데 합 두 개가 있고 이게 이걸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한 번씩은 봤을 건데 사실 이제 확률 이론적으로 가면은 이 발상에 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덧셈은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좌우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교차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실제로 써보면 i 플러스 0 플러스 x x2이구나. w j w 0 x2
x2 x1인가? 약간 j가 밖에 있구나. w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세로로도 더해집니다. 세로로 n은 1 w1 i 플러스 2 x x2 w1 i 플러스 2 점점점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사실 여기에서 위의 식은 가로로 합하는데 그러니까 위의 식은 가로로 먼저 합하고 세로로 그 다음에 합하는 형식인데 아래식은 세로로 합하고 가로로 합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상이 확률론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 적분 기호도 이렇게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뭐 이렇게 dx, dy가 있으면 뭐 뒤에 fx, fy가 있다 하면 얘를 밖으로 보내든지 뭐 순서를 바꾸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여기까지 오면 바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걸 적용해서 합치면 위에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여기 맨 마지막 식에서 네. 그 n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j는 0부터 m까지죠. 아, 네네.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PDF라 지금 못 봤거든요. 네. 이거 메모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돼. 2번으로 넘어가서 식 1.4의 정교화된 제곱합 우량수를 최소화하는 식계수 wi들을 고려해보자. 식 1.4를 먼저 볼게요. 식 1.4는 그 에러 함수를 제가 안 제가 식 1.4를 여기 적어놨네요. 식 1.4는 이렇고, 아까 전에 에러 함수의 오른쪽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적용한 거죠. 그래서 흔히 기계학습에서 말하는 L2로 쓰고, 그래서 아까처럼 미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까 전에는 이걸 줬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 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이걸 바꾸는 걸 사용해야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 서메이션의 순서를 바꾸는 걸 한 다음에 합치려고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 wi라는 게 얘는 딱 봐도 행렬 곱하기 벡터의 형태인데 wi는 그냥 벡터의 형태죠. 그래서 되게 합치기 어려운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앞에 이제 단위 행렬을 곱해주죠. 벡터 연산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다 서메이션으로 풀어놓긴 했는데 이거 다 벡터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새로 넣은 노테이션이 있는데, 그냥 뭐 제가 넣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위 행렬의 ij번째 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마 인터넷에 풀이법이나 뭐 그런 데 찾아보면 다 이렇게 적어놨을 텐데, 그래서 단위 행렬은 대각선 빼고는 다 0이죠. 그래서 이거가 뜻하는 거는 i가 j이면 1이고 i가 j가 아니면 0이다.
그래서 보통 벡터 연산을 할 때 정확히는 이제 벡터와 행렬을 이용해서 식을 풀 때 이러한 형태 i, j, i 그러니까 단위 행렬 라지 i에 이제 서브스크립트 i, j를 적거나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좀 많이 연구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벡터를 많이 쓰는 물리학계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은 사실 이것도 가끔 나올 텐데 이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네커 델타라고 합니다. 크로네커 델타. 근데 이 델타 표기가 논문에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저게 워낙 뜻하는 게 많아서 저거 말고도 뭐 디렉 델타 분포나 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저 델타 자체를 이제 막 델타 i는 해가지고 막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는 막 변분법 이런 걸 이용해서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델타라는 게 나오면은 보통 이 셋 중 하나니까 저거는 문맥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새로 넣으려는 텀이 미분을 했을 때 wi 곱하기 람다로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이쪽에는 w가 곱해져 있지 않아서 이쪽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w 앞에 임의의 단위 행렬을 추가해 줍니다. 단위 행렬을 추가하고 단위 행렬을 추가하면은 이 앞에 인덱스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행렬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그 단위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기계학습 2학년 2학기 기계학습 때 한 번 더 하신 분도 있고 더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wi 앞에 wj가 벡터니까 그 앞에 행렬 하나 단위 행렬 하나 붙여가지고 행렬 곱하기 벡터의 형태로 통일을 해준 다음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네. 해도 될까요? 두 번째 줄 있는데 네. 그 람다 wi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단위 행렬 곱하고 wj로 바뀌는데 바뀌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걸 설명을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전개를 해보자면 보통 이제 IV랑 이게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잠시만요. 원래 I였죠. 원래 I번째를 가져온다고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그 I번째 정확히는 단위 행렬 I에 I번째 벡터와 V를 내적한 거고 얘는 V의 I번째 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메이션으로 J, I, J, V, J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I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위 행렬을 끼워 넣으면 서메이션에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걸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로네커 델타나 이제 단위 행렬 IJ 라지 I의 이제 그 서브스크립트 IJ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메이션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뭐 여기에 J가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J를 I로 바꿔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성질을 얼마나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이 연습 문제 다 안 풀어봐.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번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넘길게요. 저는 사실 좀 헤맨 분들은 있어도 오랜만에 하신 분들은 그냥 책 보고 하시면 될 만한 거고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4번이 질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식이 1.27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확률 변수가 정확히 확률 변수 y가 어떠한 변환 g를 거쳐서 x로 바뀌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반대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저 함수를 고려해서 확률의 밀도가 변형된다 이거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라는 거는 저 밀도 함수가 밀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확률 변수가 바뀌면은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유니폼이 아니라 원래는 가우시안이었는데 y가 g를 거치고 나서 뭐 원래는 뮤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g 뮤인데 오히려 g 뮤는 낮고 딴 곳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x고요. 이거를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 뒤는 그냥 단순한 미분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전에 제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길게 짝대기를 긋고 아래에 거기에 대입하는 값을 써주는 게 일반적으로 미분 개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미분 개수의 절대값을 씌운 형식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미분을 하면은 그냥 그 체인룰을 연습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DXDI인데 제가 약간 관성에 따라서 라운드로 썼는데 그냥 다 DXDY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논문이 아니라 이 책에서 y-햇에서 최대가 된다고 한번 y-햇에서 최대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 그랬으니까 그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최대로 하는 점 y-햇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y-햇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 보자. y-햇 이거 CY 그거는 만약에 얘가 최대라면 얘가 극점이어야 되고 얘가 극점이라면 G 프라임에 이 G 뮤가 0이어야 됩니다. 이 뮤는 Y였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Y 햇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서술하는 거는 X는 X 햇이라는 게 있을 때 Y 햇에 G를 적용한 X 햇이라는 게 있을 때 G는 X 햇에서 최대가 아니다라는 서술이고요. 그래서 둘 다
둘 다 최대라고 해보죠. 그럼 둘 다 최대이면 이 앞에 해당하는 GY 햇이 방금 전에 제가 X 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 햇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0이어야 됩니다. PX가 최대이면. 그래서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0이어야 되죠. 왜냐면 좌변이 0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GY 햇은 최소 아님 최대인데 이게 최대점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최대점이니까 0이 아닙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한데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서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 G 프라임 Y 햇은 이 부분에서의 2차 미분인데 사실 이게 최대라고 하면은 그 보통 볼록 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G 프라임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저거 일반적인 미분의 성질이고 그래서 둘 다 만약에 최대 x 햇 그러니까 y 햇에서 최대일 때 x 햇이 최대라면 이 식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 식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순이 발생해서 이 둘은 동시에 최대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이제 현형적인 경우에는 그냥 dy분의 dx 그러니까 이게 g'이죠. g'이 그냥 상수 a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x는 ay가 되죠. 그래서 이 위에 그대로 넣고서 전개를 해보면은 그 똑같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1.8번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1.8번 질문하신 분이 여기서 어떤 게 문제였죠? 1.8에 질문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저였던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게 뒤쪽에 미분을 한 번 해가지고 네. 평균을 하는 거는 애가 그냥 기함수 적분이니까 이제 쉽게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분산적으로 가면은 이제 두 번 미분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감마함수로 어떻게든 어거지로 그 정도 레벨까지 내려가서 풀려면 풀리긴 풀리는데 네, 이렇게 하라고 의도를 하고 문제를 낸 건지 그 정도까지 내려가나요? 아마도 제가 아직 전개 실력이 크게 안 좋아가지고 일단 식 1.8번은 근데 약간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제곱에 대해 미분을 하라고 해서 이거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식 1. 네,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이거였죠. 이 식 1.46을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1.49가 나옴을 보여라.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사실 치환적분의 연속이라서 이거는 계속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감마함수 이런 거는 아마 안 나올 거라 평균할 땐 괜찮은데 분산할 때는 분산 네, 얘가 기함수꼴로 안 나오니까 맨 첫 번째 아마도 x 제곱하고 뒤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 1.5 이게 그거구나. 잠시만요.
이걸 이용해서 식 1.52를 만족하는 걸 보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감마 함수는 그렇게 해도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렇게 해도 감마 함수는 안 나올 거라 이거는 한번 그 나중에 제가 푼 거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그마 제곱에 대한 그 체인rop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분모에 시그마 제곱이 들어있는 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거는 뭐 네. 황원덕 교수님 명언이죠. 그러려니 하세요. 네, 끝났으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다 스무스했을 거라서 아, 그리고 이거는 문제에서 하나 질문이었는데요. 그거 끝 다음에 질문을 죄송한데 네네 12번 문제에서 네네 사실 XN이랑 XM이 자연스럽게 그냥 IID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문제상에서는 이 둘이 IID라는 가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나 싶긴 했었는데. 그렇게 풀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푸는 게 불가능한 그런 문제라서.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패턴 인식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최소제곱법이랑 이제 MLE 배우면서 다항 곡선에 근사하는 걸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셀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판단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차원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현상에 대해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이 디시전 띠오리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x의 차수도 정했었고, 그 차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도 이제 파라미터로서 우리가 다루어 봤었는데, 거기다가 개수가 커지면은 과적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텀을 추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만 잘 맞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번에 배운 MLE는 오버피팅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대 우도를, 라이클리우드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일부를 발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하면은 그런 오버피팅을 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가 항상 많은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 하얀 부분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빨간색 부분을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S개로 쪼개서 부분을 검증 데이터로 쓰면서 그렇게 평가된 총 모델을 평균시켜서 이 모델이 이 정도의 일반화 성능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 단순히 생각해보면은 원래는 한번 학습하고 끝이었는데 얘를 하려면은 쪼갠 만큼 학습을 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장점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학습량이 S배 증가한다는 거는 단순히 S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차수를 예를 들어 어떤 곡선이 있고 내가 얘를 3차 항만 써서 근사해 보겠다. 4차 항으로 근사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차수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이 서로 곱해지면서 학습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는 뭐냐? 한 번의 적용으로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와 다양한 모델의 적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없을까? 아니면은 또는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도 과적합을 방지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 AIC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이 앞부분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MLE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거기에다가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빼주는 거예요. 저번에 시간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엄청 증가함에 따라서 뭐 이런 점들을 근사한다고 했을 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3차로 근사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점들을 맞추기 위해서 파라미터 차수가 커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 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빼준 겁니다.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방법이 AI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AIC라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 방법의 변형인 뭐 BIC라는 게 나중에 이 책에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모델 셀렉션 부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cost of dimensionality 그러니까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저번에 했던 이 근사가 X, Y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1차원인 거잖아요. 인풋 데이터 1차원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실제로 기계학습에서 1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무슨 예시냐? 그러니까 뭐 석유, 뭐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파이프라인 안에 뭐 물, 석유, 가스 그런 혼합물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 혼합물의 상태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로 나타나요. 빨간 호모지너스, 애널러, 라미너 이런 세 개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그 세 개 분류를 하기 위해 넣어주는 인풋 데이터가 이 경우에는 12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그 12개 인풋 차원 중에 6번째, 7번째 7번째 인풋 데이터만 해서 시각화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X 얘가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중에 어디에 분류를 시켜줘야 될까? 라는 문제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X가 만약 여기에 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추정을 하는 게 타당하겠죠? 예를 들어 이쪽에 있으면 녹색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할 거고 그런 직관에 의해서 이제 주변 점들의 거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근사가 차원이 늘어나면서 이런 직관이 적용이 될까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건 이제 차원이 증가하면서 똑같이 내가 지금 3칸으로 나눌 건데 지금 3칸으로 나누면 1차원의 경우 3칸으로 나뉘죠. 2차원의 경우 똑같이 3칸으로 나누는데 얘는 9칸. 3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 다 나와 있지 않은데 3, 3, 3 해서 27칸으로 나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긴 4칸으로 나눴죠. 그리고 인풋 데이터 2개만 가졌으니까 우리가 셀을 여기서 16개라고 보는 건데 아까 원래 이 학습의 인풋 데이터가 12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셀이 몇 개로 나뉠까? 12차원을 통으로 적용하게 되면 4칸으로 나누면 4의 12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의 24승일 거고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20승은 한 100만쯤 될 거고 그럼 2의 24승은 한 1600만 정도 될 거예요. 이거 뭐 여기 점이 한 500개 있다고 치면은 이제 1600만 개의 셀에 500개를 나눠줄 건데 거기서 이제 거리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배정받지 못하는 셀이 대부분이다 라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이게 차원의 저주인데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W 앞에 지는 곱해 지는 개수가 차원이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개수의 개수가. 개수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뭐 계산 횟수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다음으로 이거를 좀 기하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n차원의 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9라고 해서 2차원인 경우에 9는 1이고 3차원인 경우에 9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9겠죠? 그런 9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D차원인 경우에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는 앞에 상수가 있고 반지름의 차원 제곱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만약 원의 경우에서 부피, 즉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D가 2차원이니까 R, 그러니까 2파이 R 제곱, KD가 이 경우에서는 2파이인 경우 3차원인 경우에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 KD가 그런 식으로 부피가 주어졌을 때 그 전체 부피에서 표면 근처에 해당하는 부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단위 n차원의 9 n스피어를 생각을 하고 반지름이 1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있나요? 인 9를 생각을 해보면은 2차원인 경우에는 여기가 1이고 1 마이너스 입실론을 뺀 여기의 넓이를 보겠다는 거고 9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이 바깥의 부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빼서 계산을 하면은 KD 날라가고 이렇게 남겠죠? 이거를 이제 입실론과 델타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D가 1차원인 경우 이렇게 나오고 2차원인 경우 차원이 증가하면서 이 입실론이 작아지더라도 그 바깥쪽을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피의 대부분이 표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주변 점들과의 거리를 본다고 했을 때 거의 부피의 대부분이 표면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거리의 직관이 통하지 않겠죠?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볼 건데 D차원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D개만큼 선택을 해서 하나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아오겠다 라는 거고 밑에. 오. 는 확률이니까 모든 그러니까 D개의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되겠죠? dx1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dx_d 얘가 1일 텐데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극좌표로 변환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왜 극좌표로 변환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3차원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D차원에서 가우시안에서 뽑아오면서 그거에 대한 총 거리를 볼 건데 1, 1, 원점으로부터 1,1,1의 거리랑 루트 3, 0,0, 뭐 예를 들어서 뭐 1, 마이너스 1,1 얘네들의 거리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굳이 다른 걸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D차원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아래에 대해 적분을 하면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0부터 무한대까지 S D-1 이 SD-1이라고 하는 거는 D차원의 표면 9로 따지면 9의 껍질의 단위 방향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극좌표를 변환을 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파이 시그마 제곱에 2분의 D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여기서 이제 x를 RU 벡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기서는 이제 어차피 R축 노름이니까 상관이 없이 R제곱으로 될 겁니다. 방향 벡터와 무관한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D, U, D, R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전체 식에서 이 방향 U에 대한 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 SD-1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은
그대로 오고 여기 아래 D-1 아래 D-1 이건 이제 극좌표 변환해주면서 생기는 항입니다. 앞에 S, D가 곱해집니다. 여기서 SD는 D차원 단위구의 표면적 부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1이 되고 얘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아래에 적분을 했을 때 1이고 즉 PR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R에 대한 1차원적인 확률 분포가 나왔죠. 여기서 여기를 떼고 보면은 그러니까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랑 비슷한데 RD-1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확률 분포가 갖는 최대값이 D가 증가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표면의 대부분이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방금 기하적으로 봤던 직관을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봤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서 갖는 이해는 저차원의 직관이 고차원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방법들을 쓸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고차원에 적용 가능한 기법들이 존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고차원이더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차원이 적은 경우 이 책에서는 예시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어떤 물체의 사진을 가지고 그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있냐를 확인하는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다고 하면은 물체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 물체의 방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100픽셀, 100픽셀이라고 하면은 입력 차원은 입력 벡터의 개수가 만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 10,000개의 차원을 다 하나하나 고려를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체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3.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유도가 3인 상태라서 이 10,000개의 벡터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차원인 3차원 다양체 안에 이 10,000개의 벡터가 안에 3차원 매니폴드가 숨겨져 있다라고 책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매니폴드가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000차원 안에 3차원만 고려를 해야 한다. 그 3차원 중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이 방향만 고려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여기까지 차원의 저주 파트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할 게 디시전 띠오리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